먼저 출근길 표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자택에서 출근했는데 당분간은 이렇게 하겠지요. 그리고 취임사의 통합이 빠졌는데 자유는 35번이나 강조하면서 취임사에 왜 통합이 빠졌을까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았죠.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 출근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했는데 먼저 출근길 모습부터 보실까요? 애들 다 지금 취했어요? 네. 책상도 다 이제 마련하고 그래, 잘 좀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소수 정예로 해서 널널하게 씁시다. 예, 김연아 의원 한 13분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당분간은 저렇게 집에서 직접 출퇴근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관저가 리모델링 공사라 예. 당분간은 저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교통 통제를 하니까 시민들이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 오늘 대체로 반응이 뭐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것도 있지만 참 신기하다. 뭐 그런 반응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산으로의 집무실 이전 좀 논란도 많이 있었고 또 대통령이 당분간 관저 없이 자기의 자택 서초동에서 출퇴근하는 거 갖고 정말 말이 많았는데요. 막상 어제 취임식이 있고 또 청와대가 개방이 되고 또 실제로 대통령께서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로 출근하는 일이 이러자고 보니까 의외로 당초에 걱정했던 것들은 좀 기우였다. 오히려 새로운 이런 모습에 대한 호기심 또 기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보니까 청와대 개방이 좀 대표적으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걸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전을 해야 되느냐 막 이런 얘기가 있을 때 제가 오히려 그런 반론을 한번 제기를 했는데요. 이전하는 비용보다 청와대를 개방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편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고민해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경호 의원 당분간은 경호팀이 좀 신경 많이 쓰이겠어요. 그럴 겁니다. 대통령 차는 멈추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뭐 대부분 알고 계시십니다만 시속 30km 이상 달려야 된다 이거죠. 아마 더 빨라질 거예요. 문제는 저렇게 정해진 시간에 출근과 퇴근은 그래도 예상을 할 겁니다. 시민들이. 근데 그 이외의 이동이 불가피하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어제 그제 취임식 이후에도 몇 차례 뭐 국회나 아니면 다른 이동이 있었지만 그건 이제 공개하지 않으면서 갑작스레 사실은 이동들이 생길 텐데 이제 그럴 때 갑자기 차가 막히는 그걸 감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리모델링 기간을 가능한 짧게 하고 그 출퇴근 때 또는 이동할 때 시민들과 부딪히고 교통을 통제하는 걸 짧게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출근하는 모습 보셨고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를 놓고 좀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자유라는 말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역설했는데요. 35번이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취임사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통합, 협치 이런 단어는 찾아볼 수 없었고 또 공정과 상식을 기초로 내걸었던 대통령이었는데 상식이라고 하는 단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제 자유를 유독 강조했던 취임사 일부분 한번 다시 들어보실까요?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자유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나와 우리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가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유를 아주 유독 강조했습니다. 이런 점을 의식했겠지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기자가 질문하기 전에 먼저 통합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들어간 것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자들이 물어보고 싶었을 텐데 미리 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첫 출근이신데 한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제 첫 출근을 하긴 했는데 어제 제가 그 취임사에 통합 얘기가 빠졌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통합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입니다. 나는 통합을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할 것이냐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정연함 교수, 너무 당연한 거라서 통합을 넣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라도 얘기해서 정말 추구해야 될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는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통합을 얘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위 이른바 통합은 피할 수 없는 국정운영 최고 지도자의 저는 숙명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통합이라는 단어가 빠졌냐 안 빠졌냐를 떠나서 통합이라고 하는 어떤 그 화두를 대통령 취임 내내 어떤 그 명심했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이 있고요. 좀 다소 아쉬웠던 부분들은 취임사를 통해서 향후 국정운영 5년에 대한 어떤 좀 국정 철학을 엿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이 있었는데 또 국민들은 거기서 희망과 신뢰를 좀 얻고 싶었을 텐데 뭔가 좀 통합이란 말 대신 반지성주의를 내걸면서 비판 세력에게 좀 뭔가 겨냥하는 듯한 그런 어떤 취임사를 보면서 좀 다소 실망스럽기도 하고 위험한 대통령의 인식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하나 더 덧붙인다면 좀 더 자유든 뭐 통합이든 여러 어떤 그 수식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뚜렷하게 제시해서 국민들에게 좀 신뢰와 안도를 줬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지울 수 예. 없습니다. 김한규 변호사께서는 어제 취임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저도 이 반지성주의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수정해서 뭐 보완하는 형식으로 취임사에 넣었다고 이제 알려졌는데요. 사실 이거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 검찰 중앙지검장 더 나아가서 검찰총장 시절에 직접 체험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정 부분 고통을 받은 부분을 반영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요. 예. 여기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뭐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그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한다. 이게 민주주의의 위기를 빠뜨린다. 이게 뭐 반지성주의에 뭐 바로 적합한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윤석열 그 당시 총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국 전 장관 수사로 이어지면서 정권과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수사를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조국 전 장관이 바로 이어지면서 조국 수호가 국민들 한 거의 절반 가까이 여론이 이제 불거졌고 또 수사 과정에서 뭐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의견, 심지어는 이제 법원 판결이 나와도 판사들을 뭐 이렇게 SNS를 통해서 저격하거나 우린 판결 못 믿겠다. 조국은 무죄다. 이런 여론도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궁극적으로는 이제 직업이 변호사다 보니까 사법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 기본적인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사실은 법치주의나 민주주의가 유지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은 당시에 이제 수사를 해서 진실이 나왔고 법원 판결 나왔는데 국민 절반 가까이는 믿지 않고 또 일부에서는 이걸 선동한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지적하는 건 저는 지극히 타당하다. 근데 여기에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더 나아가서 통합이란 말은 오히려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은
권력기관의 어떤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뭐 어떤 사법 판단에 존중해야 된다. 뭐 어떤 사회 통합을 강조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야말로 들어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커다란 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용경호 의원 아무래도 좀 역대 대통령들이 했던 취임사와 많이 달라서 더 그런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이 꽤 짧았지요. 그렇습니다. 16분 뭐 몇십 초, 예. 17분이 안 돼요. 원래 취임사 준비팀이 준비했던 거는 뭐 25분에서 30분까지였다는데 그 대목에서도 더 줄였다 이렇게 들려 있고요. 제가 보기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라는 거에 대한 무게를 그렇게 많이 두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 사실 미국 쪽이 그런 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새 시대를 연다는 걸로 미국 대통령들의 취임사는 그게 갖는 어떤 그 시대 정신의 상징어를 던지는 거에 예. 굉장히 주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존 케네디 대통령이나 바락 오바마 같은 젊은 대통령들의 취임사는 정말 명문이에요. 그건 뭐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거하고 비교할 거는 뭐 아닌 걸로 이미 치부를 한 것 같고 조금 아쉬운 건 이제 그 방금 제가 들어 있습니다만 시대 정신이나 국정 과제를 좀 상징하는 키워드 이런 거는 왜 없었을까? 예. 그러니까 자유라는 거 35번 강조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에 그쳐요. 그리고 이 자유라는 것도 개인의 자유를 한정없이 보장하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구조적인 불평등이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힘이 있는 사람의 자유와 힘이 없는 사람의 자유 이거 분명히 격차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만 지적하자면 정말 자유를 얘기할 때 앞으로 갈수록 문제가 되는 건 빅브라더의 행세를 할 수 있는 거대 기업이나 아니면 국가의 이름을 내건 정부 사실 그건 어떻게 또 다룰 거냐 이런 거는 어제 취임사에는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목조목 뭐 비판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어제 취임사에서 전 그런 걸 긍정적인 해석을 하자면 말보다는 그냥 행동으로 예. 하겠다. 뭐 이렇게 한 거라면 그걸 한번 주목해 봐야겠죠. 아무튼 좀 많이 달라지겠죠. 많이 다른 것 같고요. 익숙한 것과 이제 좀 결별할 필요도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 그렇잖아요. 대통령은 꼭 청와대에 들어가야 하느냐? 그거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취임사라고 해서 꼭 들어야 되고 비전이 꼭 들어가야 되느냐?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좀 워낙 그동안 우리가 익숙했던 것들과 달라서 특히 이제 좀 언론들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더군요. 이재호 고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취임사 무슨 꼭 논문 같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시죠. 좀 솔직하게 말해도 됩니까? 솔직히, 내가 솔직하게 소리 한다 그래갖고 내가 그게 좀 논문 같았어요. 무슨 논문을 발표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국민들이 취임사라 하는 거는 국민들 마음에 확 와닿지 않냐. 이게 좋고 거룩한 말만 쭉 연결해 나갔고 그래서 국민들이 피부에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일상적으로 하는 게 뭐 국민들이 다 자유란 말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그러나 그 자유의 실천적 과제가 몸에 와서 닿아야 되잖아요. 아하. 어제 취임사는 이론만 이야기했지 실천적 과제가 좀 부족했다. 아. 막 그렇게 내가 취임사를 3번을 내가 밑으로 그어가면서 읽었거든요. 아유,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네, 왜냐 그러면 또 같은 편인데 예. 같은 편이 이야기하려면 뭐 좀 잘 읽어보고 해야지 좀 뭉뭉 읽고. 예, 이재호 고문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어제 취임사에 대해서 좀 박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 내각은 국민 통합 반영이 안 돼서 다양성 찾아볼 수 없고 신선한 맛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취임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연아 의원, 저분들이 좀 그 연세가 많이 드셔서 저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어른들이 생각하시는 정치라고 하는 어떤 전형적인 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일부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정치를 해보니까 지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대로 의지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열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국민들하고 눈높이를 끊임없이 맞춰가는 과정이 저는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제가 취임사에서 본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어떤 기존의 정치적인 레토릭이나 공식보다는 나만의 방식에 대해서 뭔가 좀 강조하고 싶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어떤 새로운 정치의 공식을 깨고 어떤 정치의 구태의연한 부분을 좀 개혁하는 파격적인 행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사가 그랬다면 내각 구성이나 정책의 어떤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국민과의 눈높이, 소통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모르겠습니다. 일단 출발이니까 파격적인 행보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원로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 저는 분명히 귀담아 듣고 앞으로 정책과 국정을 운영하는 데 참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어제 취임식 가셨나요? 네, 갔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어제 날씨가 참 좋았잖아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좀 햇살이 뜨거웠잖아요. 네 많이요 그랬죠. 그래서 짧아서 좋았다. 그런 반응도 예, 어제 저도 참석하신 분들은. 저도 이제 끝나고 나서 보니까 짧았다 그러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되게 시원시원했어요. 예. 보통 이게 30분이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던 거, 또 보좌진들이 넣으라고 하는 거, 또 선거 유세 기간에 했던 모든 좋은 것들을 종합해서 넣다 보면은 예. 나중에는 정말 망망하게 단어 몇 개만 생각이 나는데요.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실용적인 정치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뭐 그 부분은 어제 예. 날씨 탓도 있었지만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뭐 25분짜리 원고를 처음에 가져왔는데 너무 길어 빠르게 가 뭐 이랬을지도 모르죠. 여야 반응 당연히 달랐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취임사는 짧고 굉장히 뭐랄까요? 특징이 굉장히 두드러졌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거의 자유 한사발 하셨죠. 예, 자유. 거의 자유를 뭐 그냥 뭐 네. 자유로 뭐 국수를 삶아서 자유로 그 양념을 얹고 뭐 자유 우리가 자유 좋아하니까 원샷 했죠 그다음에. 자유 예. 그 자유의 특징이 있었던 단어가 사실은 세계 시민. 자유를 수호하고자 하는 세계 시민이라는 그 단어도 굉장히 특징이 있었고. 굉장히 정상적인 표현이거든요. 예. 보통 대부분의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도 세계 시민으로서 역할을 취임사에 강조하는 경우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자신에게 가장 결핍된 언어가 지성입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으며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 하고 외국인 건강보험을 개선하겠다며 외국인 혐오를 부추기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입니다. 취임사의 사회적 약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유라는 단어는 35번이나 나오지만 공정은 단 3번, 통합이나 협치나 평등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취임식장 밖에서 장애인 권리 보장,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를 외치는 간절한 목소리는 새 대통령의 거대한 취임사 스피커에 묻혀버렸습니다. 예, 윤경호 의원 야당은 저렇게 비판하지만 또 취임사 대통령 자유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 또 누구의 자유냐, 뭐 이런 거 아마 따질 거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아까 저는 원로들 나이 드신 분들이 비판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어제 취임사의 자유를 강조하는 대목을 들으면서 20대, 30대들이 저 취임사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전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럼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테니까요. 앞으로 이런 저는 논쟁을 좀 많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건 또 각자 자유롭게 받아들이면 예. 되고. 예, 이제 자유의 시대니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현충원 참배와 취임식 때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건희 여사. 오늘 출근길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집을 나섰습니다. 흔히 우리가 배웅한다고 그러는데 배웅은 손님을 이렇게 떠나보내는 거라서 남편이 손님은 아니죠. 자, 공식 행사 모습 어제 오늘 모습을 한번 보시죠. 건배를 제안합니다. 건배. 이제부터 오늘 만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pokesperson of the Presidential Inaugural Committee.
예, 김연아 의원 출근길이라 아주 캐주얼하게 예, 저렇게 보이는데 어제 만찬에도 참석하셨습니까? 저는 어제 만찬에 참석 못했습니다. 아, 만찬은 네. 안 했고요. 네. 이제 김건희 여사가 앞으로 어떻게 그 활동을 할 건가 매우 궁금한 대목 아닙니까? 그동안 이제 운영했던 커바나 컨텐츠는 정리한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정리하거나 약간 휴업을 하는 형태로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영부인이 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정치에 여러 가지 파격적인 시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이준석 대표도 당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청년다움, 뭐뭐다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셨는데 저희도 한번 그런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영부인다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명확한 게 있을까 아니면 어떤 특정한 옛날의 모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닐까. 제가 기억하는 영부인다움은 사실은 유경수 여사가 가장 강하게 뇌리에 잡혀져 있고요. 그 이후에는 별다르게 존재감을 느끼지 못했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숙 여사가 사실은 좀 굉장히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당당해 보이는 모습 또 보면은 제가 이제 국회에 있을 때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해서 보면 분양을 할 때도 대통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영부인도 같이 분양을 하시고 그러니까 거의 대통령과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모든 행사를 좀 참여하시고 적극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제 보니까 김건희 여사도 분양하시는 것 같던데.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과거에는 네, 보통 안 대통령만 했습니까? 하시다가 예,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어제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김건희 여사는 사실은 외모적으로는 굉장히 사람 눈에 잘 띄고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외모시죠. 근데 의외로 이렇게 행동이나 또 복장 보면은 굉장히 수수하게 그걸 일부러 감추시려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굉장히 좀 대조적으로 수수하게 보이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거의 대등한 걸음걸이와 동등하게 뭔가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면 김건희 여사는 제가 모든 화면에서 보면 항상 대통령 뒤에서 조금 멀찌감치 따라가는 모습을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쪽을 보고 있으면 자기는 반대를 챙기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에게 인사하고 마지막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안내하는 모습이 보이는 그 화면에 사실은 김건희 여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어요. 예. 그래서 조금 좀 결이 다른 것 같다. 오히려 되게 주목을 받을 만한 외모지만 실제 행동은 좀 굉장히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시는 게 좋을까? 글쎄 뭐 여러 국민들의 의견 한번 수렴해보고 또 우리가 새로운 다음을 벗어난 다음을 좀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대통령께서 다 보살피지 못하고 다 보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바로 대통령이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또 관심을 가져주고 그걸 챙기는 일이 정말 영부인의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김한기 변호사 퍼스트레이디 역할이 또 중요한 부분이 있죠. 네, 저는 김건희 여사에게 좀 뭐 이거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신다면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좀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과거 뭐 물론 이제 유경수 여사도 이순자 여사도 그 당시 좀 젊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뭐 이전 그 대통령 영부인보다는 김정수 여사보다 훨씬 젊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그 매일 이렇게 출근길도 공개될 수도 있고 앞으로도 그러면 보다 좀 적극적으로 그 좀 내조뿐만 아니라 그 영부인의 어떤 위상 역할을 한번 새롭게 심는 게 어떤가 생각드는 게요. 그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그 영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 뭐랄까 뭐 영부인이 직접 손을 내밀어야 되는 어떤 사회적 약자라든가 아니면 뭐 장애인들 아니면은 다문화 가정도 굉장히 많고 또 굉장히 요새 가장 힘든 게 우리 20대 젊은이들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젊은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어떤 역할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옷도 지금 굉장히 그 SNS에서 굉장히 좀 관심들 젊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데 굉장히 수수하게 입고 계신데 뭐 이런 브랜드라든가 옷 같은 것도 되게 단정하게 그걸 가능하면 좀 얘가 농담 반 섞으면은 뭐 남대문 시장에서 한 5년 동안 계속 이렇게 구입을 하셔가지고 운동화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게 대통령의 하나의 어떤 영부인의 역할 내지는 유상이구나라는 걸 한 5년 동안 심어주시면은 굉장히 성공적인 어떤 퍼스트 레이디로 좀 국민들에게 기억되지 않을까 또 이런 소망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처음으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내용 살펴보죠.
취임사에서 자유를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이죠. 오늘 처음으로 수석 비서관 회의를 가졌는데 프리스타일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는 그런 세상이 열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 법정도 아니고 우리가 좀 프리스타일로 하자. 그리고 대체로 수석 비서관 회의할 때 앞에 이제 그 카메라 기자가 와서 촬영하라는데 앞으로는 찍지 말자. 너무 점잖게 또 폼을 잡고 그래야 되니까요. 이렇게 분위기를 매우 부드럽게 가져갔다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테이블도 조금 어색한데 저하고 같이 하는 회의는 이제 프리스타일로 오늘 하루만 이렇게 풀단에서 좀 찍는 거로 하고 그냥 편하게 하십시다. 어? 네. 그리고 뭐 각자 복장도 자유롭게 하고 싶은 얘기 좀 하고 그래 뭐 오늘 뭐 찍는다니까. 근데 이거 다음부터 이런 거 없어 이제. 이제는 뭐 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참모들하고 회의하는데 이거를 무슨 요식 절차에 따라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고 좀 어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딱 보니까 여기 써준 거에는 뭐 첫 번째 수석 비서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뭐 법정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윤경호 의원, 딱딱한 회의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하면 아무래도 더 의견도 활발하게 나오고 그럴 수 있겠죠. 예, 아니 저는 이 대목은 찬성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수석이나 아니면 비서관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무슨 격식을 따지고 그다음에 옆에 참모가 써준 걸 읽는 거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는 굳이 대통령이 꼭 격식을 따져서 읽는 거 안 해도 뭐 그냥 서면으로 대변인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저렇게 요식행위로 하지 맙시다. 이거에 저는 100번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카메라가 없고 그다음에 옆에 누군가 견제를 할 수도 있는 역할에 누군가가 없이 다 내 휘하에 부하들만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과연 자유로운 의사개진이 될 거냐. 그거는 이제 대통령 지도자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조금이라도 본인의 의견과 다른 쪽으로 가는 걸 얼마나 많이 받아주느냐. 이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라고 앞으로 이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전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정일환 교수, 회의도 조금씩 진화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또 받아 적는 것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받아 적는 거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그래도 또 뭐 보고 읽는 거는 그대로였는데 이제 그것도 바뀌고 그러면 조금씩 회의가 나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뭐 그 방향은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프리스타일 좋고요. 특히 그 윤경호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참모들과의 회의를 모두 발언하고 또 그것을 다 메모하고 이런 형식은 대단히 형식적이고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뒤처진 것 같다. 실제 뭐 저는 작은 경험입니다만 청와대 경험은 아닙니다만 총리실의 경험을 할 때도요. 뭐 실장급들 회의를 하거나 할 때 절대 모두 발언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라는 것은 수시로 열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갑자기 뭐 전화해서 들어오라 그러면 또 들어가서 보고도 하고 또 직접 참모 입장에서는 대통령께 건의할 일이 있으면 또 건의도 하고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의미가 있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수보회의, 국무회의 이런 이제 회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수보회의가 무려 229차 수보회의였다고 그러더라고요. 229차 모두 발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방식보다는 국무회의는 장관들과 하는 일정한 어떤 형식과 내용이 필요하다면 참모회의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수시로 소집하고 또 수시로 회의하고 하면서 실질적인 참모 비서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뭐 격식을 조금 차리지 않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뭐 종이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요. 종이 쪼가리 이런 것. 이제 문제는 정말 편하게 하는데 얼마나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듣고 소통하고 그렇게 하느냐 아니겠습니까? 그전에 뭐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적어야 산다 그랬는데
그건 이제 사라질 것 같은데 김한규 변호사 이제 법조계에 계시니까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이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이렇게 그 회의를 하거나 그러면 분위기가 좀 어떻다 이런 얘기 들으신 거 있어요? 네, 사실 서초동에 뭐 법조 기자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랑 아니면 검찰 출신 분들이랑 좀 얘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런 회의 같은 걸 하게 되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검찰에 계실 때 말씀을 많이 하는 거를 원래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말씀이라는 것이 뭐 딱딱한 말이 아니라 이제 농담도 섞고 뭐 역사도 얘기도 하고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어떤 검찰에 관한 업무를 추진, 예를 들면 누구를 어떤 뭐 회사를 뭐 수사한다든가 아니면 누구를 구속한다든가 이런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이제 신뢰할 만한 어떤 참모들 의견을 거의 뭐 상당 부분 신뢰하고 그리고 좀 일을 맡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고 이런 식의 이제 수사 방향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검찰에 있을 때 본인이 가장 신뢰했던 참모였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수석 비서관 회의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은 아마도 뭐 경제든 외교든 이런 전문적인 수석 비서관들의 말을 신뢰하고 업무를 취재하는 스타일이 아닐까 또 이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분위기는 자유롭게 했지만 사실 이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만만치 않죠. 당장 물가도 비상이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 내용 한번 잠깐 보시죠. 이렇게 보자고 한 거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일 문제가 이제 물가고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 뭐 정권이 교체한다고 해서 잠시 쉬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제가 그 대선 때도 약속을 드렸지만 우리 그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이 자영업자에 대한 그 어떤 신속한 보상 지원이 안 되면은 이분들이 이제 복지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국무회의 통해 가지고 빨리 국회로 이 안이 갈 수 있도록. 윤경호 의원,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풀어야 할 과제가 하나둘이 아니죠. 여소야대 전국이죠. 경제, 북한 문제, 외교 문제 정말 머리 아플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 지금 추경을 편성하는 게 마치 그거를 위한 것인 양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거는 경제가 제대로 흘러가기 위한 어떤 일시적인 주사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윤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물가, 환율, 금리 다 오르고 있는 거시경제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죠. 저는 굳이 한 말씀만 드리자면 윤 대통령이 지금부터요. 이미 지금 발표가 된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여기에 정말 전력을 투구해야 된다. 미국은 벌써 지금 1년을 훨씬 지나서 세계 경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한국에 와서 어떤 요구를 할 건가를 아마 엄청난 준비를 해가지고 가져올 거예요. 보따리를 풀어놓을 겁니다.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테이블 위에 아니면 테이블 밑에. 우리는 그런 준비가 과연 잘 돼 있느냐. 혹시라도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부족함,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합의해놓고 또 사진 찍고 나서 양국이 얘기한 게 아니 뒤늦게 그게 아니었다. 만약에 이렇게 나온 경우는 그건 정말 국익에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윤 대통령이 지금부터 한미 정상회담 할 때까지 난 모든 업무보다 거기에 난 우선순위를 더 부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 그럴 정도로 지금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연아 의원께서는 만약에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어떤 것부터 이렇게 풀어야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외교 문제가 시급하기는 하죠. 그러나 이제 외교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노력을 한다고 해도 상대가 응해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저는 뭐 계속 한쪽 방향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이런 그 내각 인사들을 보면 외교통들을 굉장히 많이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장까지도 사실은 이제 외교통을 지금 인선을 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뭐 지금 중국하고의 어떤 이번에 대통령 축하 인사나 또는 뭐 한국 방문들 이런 얘기가 소수철게 빠르게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뭐 저는 어느 정도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아주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판단이 되고요. 문제는 저는 이제 내수 경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사실은 추경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는 추경으로 끌고 온 경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실은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끌고 온 경제인데요. 그래도 그동안까지는 물가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돈을 푸는 것 자체가 경제에 그렇게 크게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데 지금 글로벌 물가뿐만 아니라 국내 물가도 급등을 하고 있고 금리도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돈을 풀어서만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요. 과연 지금 이 국내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게 저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더 하나 문제를 좀 더 붙이자면 지금 이제 여소야대이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다수를 점하고 있는 또 입법에서도 굉장히 폭주를 이미 시행을 해서 비토크라시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정치 환경을 만든 이 국회를 어떻게 뚫고 나갈 거냐, 이 국회의 반대를 어떻게 넘어갈 거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많은 국민들이 얘기하는 협치로 이끌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정치력, 저는 그게 지금 가장 시급한 윤석열 대통령이 갖추고 또 실행해야 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소야대 전국에서 당장 국무총리 임명 그리고 또 조각 매우 중요한 문제죠.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호 결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이었죠. 아직 본회의 날짜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이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1호 안건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서명하는 모습 한번 보시죠. 민주당의 목리 정치가 끝이었습니다. 얼마 전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한덕수 총리 인준을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직 후보자 임명을 끼워 팔기로 하겠다는 논란 발생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청문회가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취임되고 나서 그리고 결재를 해가지고 국회로 넘어오면 그러면 국회가 여야가 협의해서 그러면 언제 이 임명 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잡을 것인지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낙연 전 국무총리,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죠. 이분 같은 경우는 국회 임명 동의안 제출되고 나서 21일 걸렸습니다. 왜 본인들은 당장 며칠 안에 처리 안 하면은 이게 우리 민주당이 무슨 큰 발목을 잡는 것처럼 이렇게 정략적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국무총리 후보자가 문제가 없으면 우리도 아주 흔쾌하게 바로 처리하면 될 일 아닙니까? 예. 제가 초선할 때 김종필 총리를 6개월도 인준 안 해주고 잡은 제가 장본인이 제가 욕도 좀 많이 먹고 김종필 총리가 저보고 이 의원 그만 좀 하지 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총리하고 무슨 장관하고 결부시켜서 총리 인준해줄 테니까 장관 누구를 낙마시켜라든지 뭐 장관 누구를 임명할 테니까 인준해줄 테니까 총리를 낙마시켜라든지 이런 거는 그거는 진짜 구시대적 이죠. 김종필 총리를 6개월도 안 인준을 안 하고 이제 버텼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잘못이요. 잘못이에요. 물론 그때는 김종필 총리가 서리 자격으로 다 일은 했지만은 그러나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 총리를 인준할 건 인준해주고 그랬는데 총리가 잘못하는 걸 지적해야지. 정진남 교수, 이제 겉으로는 연계를 안 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 좀 늦추고 있는 동의안 처리를 늦추고 있는 게 정호영 후보자, 한동훈 후보자 계속 고집하면 인준 못해. 지금 그런 입장입니까?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민주당 내에도 이제 또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역시 정치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여론의 흐름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 여론이 어떻게 모아지는지를 또 참고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 동의안에 서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박원군 대표의 원내대표 얘기처럼 이제 그 절차에 저는 들어가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를테면 지금 현재 아직 소집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일 의원총회가 소집되고 의원총회가 소집되면 자 인준 절차를 위한 본회의 소집
소집에 대한 여야 간의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자, 이런 것처럼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저는 역할이 대단히 아쉽다는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자, 민주당의 목리 정치 발목 잡기를 비판하기 이전에 소위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야가 지금 주어진 공간 속에서 대통령은 대통령 입장대로 임명안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야가 바로 만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낼 것인지, 주어진 이 공간 속에서 협치라고 하는 묘를 어떻게 살려낼 거냐.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부적격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정호영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이를테면 총리 임준에 협조해달라라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물밑에서는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된다. 그것이 한동훈 후보자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까지도 여야의 입장을 좀 조율하면서 소위 국민적 우려를 좀 불식시키고, 자,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대통령인 만큼 새로운 국정 운영이 시작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하는 모습을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 자, 권성동 원내대표 좀 전에 자료화면에서 나왔습니다만, 야당을 어쨌든 거대 야당입니다. 168석의 거대 야당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세와 목리 정치로 딱지 붙이기 정치를 한다면 협상이라든가 협치의 여지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부담은 있는 겁니다. 자, 당장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총리 인준에 거부만 하고 있다, 이런 여론이 만들어지면 그런 역풍이 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서로의 처지를 놓고 여야가 긴밀하게 지금 협력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려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 여당의 역할이 지금 대단히 절실한 시점이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윤공호 의원, 내일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제 한덕수 총리 입장을 정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오전에 혹시 오늘 중에 무슨 최소한도 정호영 후보자는 거취 표명이나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들 예상을 했는데 아직은 아무 말이 없고, 심지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 다시 또 송부하지 않았습니까, 요청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임명을 강행할 것 같습니까? 임명 강행하겠다, 이 의사를 이미 표명한 거라고 전 봤던 게, 총리 만약에 민주당이 인준 거부하면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취임 전에 세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총리는 한덕수밖에 없다. 이 말을 할 때 저는 이미 이렇게 연계시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다음에 정호영이든 한동훈이든 지금 민주당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들을 그냥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거를 마음을 굳힌 게 아닌가, 저는 이런 해석을 했는데요. 지금 총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김부겸 총리는 오늘 밤 12시로 이제 권한이 끝나는 걸로 알거든요. 사표를 냈습니까? 이미 그렇게 정리를 한 걸로 전 들었는데요. 정리하고 내일 퇴임식이 열리죠. 예. 내일 퇴임식. 그래서 내일 아마 추경호 그러니까 총리 권한대행, 그러니까 그러려면 추경호 부총리에 대한 임명제청권이 마무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경호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을 내일부터 하는 걸로 예.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조차부터가 아까 총리 설이라는 제도가 있을 때는 인준을 안 해줘도 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그거조차부터 첫 정부에 삐그덕거리는 게 나타나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정기남 교수의 말씀이 참 중요하다. 지금 겉으로는 싸우는 걸로 얘기하지만 그 싸움은 다른 사람이 하고, 원내대표는 막후에서 국합, 배드캅 역할을 나눠서 그게 아마 국합이 돼야겠죠. 그런 역할을 지금 원내대표는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 그런 점에서는요, 한 가지 더 제가 추가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인준 지금 보고서 채택이 안 된 지금 나온 저 장관들도 임명을 그냥 강행해버리겠다가 아니라 이미 차관 임명을 했으니까 차관들에게 대참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국무회의를 의결 정족수를 채우는 게 오히려 조금이라도 갈등을 덜하고 협상의 여지를 좀 여는 걸로 저는 택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계속 가게 된다면 김한기 변호사, 협치는 물 건너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치가 물 건너가는 정도가 아니라 강대강,
권력을 잡은 그 윤석열 정부와 그 거대 야당 간의 강대강. 사실 여기서 고통을 받는 건 국민이고요. 결국은 이건 대한민국의 그 불행밖에 예상되지 않습니다. 뻔히 예상되는데 사실은 정치라는 게 타협과 협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정호영 후보자, 원희룡 후보자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 고발을 했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원한다기보다는 우회적으로 그 최소한도 둘 중에 한 명. 그 둘 중에 한 명이라면 누구겠습니까? 국민적으로 그 민주당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가장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사람이 정호영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정호영 후보자 정도는 대통령께서 임명 철회를 하라라는 우회적인 의사표시이고 이것을 좀 받아들여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그 이른 시일 내에 국회 동의 얻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정치 모습이고 국민들도 바라는 모습인데 저는 이렇게 좀 실현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김연아 의원 5년 전이라 가물가물한데 그때 이낙연 총리 임명 동의안 하는데 21일이나 걸렸나요? 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때도 뭐 장관 청문회하고 같이 엮이면서 또 이게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전 정부의 총리 인준 기간을 다 따져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빨리 해줘야 되지? 뭐 좀 더 버텨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옛날에는 6개월도 버티고 뭐 2개월도 버텼는데 저는 뭐 그런 뉘앙스도 지금 조금 민주당에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뭐 정치적 기싸움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5년 전에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었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예전 임기보다 빨리 앞당겨져서 선거가 이루어지고 또 그때는 인수위 구성 없이 바로 정부가 그랬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현역 국회의원이었는데 저는 저희가 뭐 저희 잘못으로 정권을 빼앗겨서 새롭게 정부가 구성이 되는데 그때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저희 당 의원들 다 퇴장했습니다. 그래서 저 남아서 홀로 찬성에 인준을 해서 예, 그것 때문에 한동안 좀 핍박도 받았지만 저는 이제 이게 비밀 투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정호영 의원 그 후보자의 부적합 문제는 좀 논외로 하고 정말 이거와 관계없이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정말 임명이 안 되는 사람이냐. 저는 그거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민주당 입장은 부적격이라고는 하지만 여기서 누구를 낙마시켜주면 인준에 찬성해 줄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로 저는 들립니다.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5년 전에 정말 새로운 정부가 담당해야 되는 일이 시급한 민생의 문제라면 저는 민주당 안에서도 과감하게 찬성표를 던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쪽에 부적합이라고 판단되는 후보에 대해서는 이거와 별개로 싸워주는 게 저는 민주당이 새로운 정치를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까 봐 여러 우려 목소리가 있는데 저는 이것에 관한 민주당은 아무 말도 할 자격이 없습니다. 30명이 넘는 사람을 청문회에서 부적격으로 얘기했지만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정권 초기에 어떤 그런 지지율과 그런 기세를 갖고 밀어붙였는데 뭐 여기서 그걸 하는 거 갖고 무슨 비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비판을 하고 싶다면 총리 인준에 대해서는 총리 인준만 갖고 해결을 해서 과감하게 협조를 하고 다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저는 민주당이 할 얘기가 있다고 보지만 지금부터 시간을 끌어야 되는 게 관례고 장관을 낙마시키는 의견을 주면 우리가 조금 고려해 볼 수 있고 저는 이건 정말 구태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일 의총 결과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가 대선 주자들의 출마로 판이 좀 커지고 있죠. 먼저 이재명 후보 움직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인천에서 민생 투어를 했는데 호떡도 먹고 식혜도 마시고 취임식이 열릴 때 이재명 후보는 인천에서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나 했는데 그게 좀 논란 비슷하게 됐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자, 친구. 네, 감사합니다. 여기 대박. 자, 사진합니다. 좀 안쪽으로 들어가주세요. 구독자들하고 식혜 한잔 잡수셔. 대화 타임을 가져야 되는데. 목맥 때. 찍어도 괜찮아요. 네, 시간 아니. 이거 진짜 맛있겠네. 누구 잡으실까? 제가 따라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이재명
계양구 어린이 모 공원에서 숨쉰 채 발견. 제가 지금 숨 쉬고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저께 출마 선언하고 3일째 제가 이제 밤낮으로 이 동네에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고맙게도 제가 찾아가지 않아도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만남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또 우리가 힘내서 다시 또 일어서야 된다 생각합니다. 윤경호 의원, 저 부분 가지고 좀 말들이 많더라고요. 숨쉰 채 발견, 이제 뭐 대체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런 그 기사 스타일을 패러디한 것 같은데 나 살아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치에 사실 유머와 위트가 넘칠수록 좋아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하고요. 극한 대치 상황이라도 사실은 또 휴전할 때는 얼마든지 웃으면서 손잡을 수 있고 이게 정치인데 우리는 지금 진영으로 딱 나뉘고 난 다음부터는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고 비판이 쏟아지죠. 그러나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저런 그 온라인상에서 올릴 수 있는 저런 얘기를 저는 뭐 굳이 대장동에 뭐 연관시켜가지고 비판하는 거 이거는 좀 무리다 싶은데요. 이재명 후보가 뭐라 그럴까 본인이 저기에 연고 관계가 없다라는 그 약점을 뭔가 좀 이렇게 좀 보완하려는 이 과잉 행동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점에서 저런 거 말고 사실 저 공개 안 하고요. 그냥 지역 주민들 조용히 찾아다니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이재명 후보로서는 당장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당선도 중요하지만 이제 수도권 선거의 승리를 또 견인하는 역할도 사실 부여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계양을은 본인의 보궐선거에 선거운동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지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방선거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로 본인이 아마 그때 가서는 지역구 뭐 돌아다닐 시간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 출마를 자꾸 뭔가 무서워서 그러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 만약에 당선이 되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한다는 선언부터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방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국민 눈에는 불체포 특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범죄 특권입니다. 이 전 지사는 모든 의혹 앞에 자신이 있다면 지체 없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좀 종용했는데 인천 계양을 출마 선언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검찰 수사로서 도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같은 날 답변하기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놔두세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부당한 일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검찰, 경찰 수사 아무리 압박해도 전혀 걱정되지 않습니다. 자꾸 방탄하는데 여러분들은 물도 안 든 물총 두렵습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꾸 빈총으로 사람을 위협해 놓고는 그 총 피하려고 그런다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잘못한 게 없으면 아무런 걱정을 할 일이 없다. 예, 검찰 수사의 피용 아니냐 출마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한 얘기입니다. 김연아 의원,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저렇게 공격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다고 믿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략적입니까? 저는 실제로 그렇게 믿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분당갑에 출마를 했다면 어떤 그 지역의 성남이라고 하는 지역적 연고, 상징성 저는 충분히 있어서 글쎄 불체포 특권이나 방탄조끼를 입는 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정치의 재기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인천 계양을은 사실은 송영길 의원이 5선 이상 했던 우리가 정치적인 언어로 민주당 텃밭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저기에 나가서 뭔가 경기도의 선거를 지휘한다? 저는 굉장히 명분이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선거
지역을 저 지역으로 선택함으로써 지금 국민의힘이 비난했던 그 여러 가지의 사실들, 그러니까 방탄을 입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불체포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냐로부터 저는 더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꾸만 뭐 물이 안 든 물총이니 총알이 없는 총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요, 이재명 후보 스타일이라면 나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렇게 하실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은 지금 전혀 안 하고 계십니다. 불체포 특권이라는 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 회기 안에는 체포나 구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되더라도 국회에서 이제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제 소속 의원들이 자꾸만 임시회의를 열어가지고 이걸 요리조리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해줘서 이게 이제 2005년에 법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되면 동의안이 상정되면서 무조건 24시간과 72시간 사이에 이걸 표결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의석수가 굉장히 과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으니 저는 이재명 후보가 국회에 들어오는 순간 방탄조끼를 입는다는 것으로부터의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인환 교수,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재등판이 너무 빠르지 않느냐 이런 내부 비판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공천이 됐고 선거 총괄하기로 돼 있는데 오케이, 자 이러면 다 이제 정리가 됐으니 한번 제대로 싸워보자 이런 분위기가 더 강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너무 좀 이른 것 같아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일단은 어제부로 이른바 계양을 후보가 확정되고 공천장까지 수여가 됐죠. 그래서 일단락된 느낌입니다. 그동안 출마에 대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은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명분 있는 출마냐, 명분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대선 후보까지 지낸 사람이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거 패배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나오느냐. 이런 여러 가지 비판적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국면이 좀 넘어간 느낌이고요. 지금 좀 전에 이제 김연아 의원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그 명분이 없는 출마 때문에 제기됐던 것들이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방탄용 출마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고 더더욱이나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아니 아직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무슨 이 방탄하는데 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를 지낸 사람입니다. 자, 어쨌든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이나 대장동 의혹이나 또 뭡니까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나 어쨌든 수사에 속도를 내서 필요하다면 법무부 장관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특검을 통해서라도 어찌 보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이고 사법적 절차를 지켜보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막 출마한 어쨌든 명분이 있냐 없냐를 지금 야당이 제기할 문제가 아니라 아직 국회의도 되지 않은 사람한테 방탄용 운운하고 있고 또 출마에 대해서 어떤 흠집을 내는 것인데 그런 정치 공세보다는 사법적 절차는 절차대로 가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불체포 특권에 숨을 이유가 없는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를 지낸 정치 지도자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좀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런데 김연아 의원, 이재명 후보 상대가 과연 누가 될까도 궁금했는데 지금 윤형선 인천 계양을 당협위원장을 공천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분인가요? 이제 그쪽 지역에서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셨고요. 지난 선거에서 이제 송영길 후보 당선자에게 이제 붙었다가 일종의 선거에서 지신 거죠. 저쪽 지역에서 아마 선거를 뛰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험지인데요. 이제 지역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밀착형으로 지역에서 민심을 다듬고 계셨던 후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분에 대한 인지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대선 후보를 지내셨던 이재명 후보가 등판하는 저 지역에 지역 밀착형 인사를 내보내는 것이 어떤 선거 구도상 전략상 적절한지는 조금 많은 이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거물 대 거물 싸움도 주목하지만 또 이렇게 또 토박이라고 하니까 또 한번 또 그것도 봐야죠. 자, 안철수 후보는 분당 갑 공천을 어제 받았지요. 안철수 후보 살펴보겠습니다. 인수위원장을 마치고 곧바로 이제 어제 면접도 보고 분당 갑의 공천을 받았습니다. 분당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안철수 후보 오늘 분당을 방문했는데 그 모습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확대부지로 확보되겠는데 시장이 그거 하신 거예요. 들 만들 때 근데 너희들이 왜 하냐 이런 시각은 전부 22층까지 올라갑니다. 예반이 이미 꽉 차 있는 상태. 홍영표 후보께서 이재명 상임 고문과 후보께서 맞붙는 걸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재명 후보가 저하고 맞붙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죠. 맞네. 간단하게 정답. 예, 용경호 의원, 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두 사람이 붙으면 볼만하겠지만 두 사람 다 너무 부담이 크겠죠. 아니 그럴 겁니다. 뭐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정치 생명이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위험을 안고 둘이 붙겠느냐 이건데, 저는 이번 보궐선거에 안철수, 이재명 두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공직선거법상의 허점 때문에 나온 또 다른 폐해다. 두 분 다 본인들이 전혀 정치적인 연고가 없는 곳에 간 거잖아요. 다만 국회의원 선거에 먹히는 논리 하나 있죠. 거물 정치인을 우리는 원한다. 그게 지역 구민들의 진정한 생각이라면 그 거물 정치인이 와서 지역을 확 바꿔놓을 수 있는, 지역 발전을 일궈낼 수 있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논리 뭐 그런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면 안철수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두 분 다 이번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엉뚱한 지역에 나간 건 아마 굉장히 오점으로 남을 겁니다. 예. 그런데 김한기 변호사,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성남 분당이 인연이 있지요. 그 본인이 세운 안내 회사가 거기에 있으니까. 근데 그걸 놓고 이해충돌 논란도 좀 있다고 하는데 해당이 될까요? 사실 이 부분은 약간 너무 과장된 건 아닌가. 물론 이제 그 자기 지역구 내에 본인이 어떤 관련된 회사가 내진 지분이 있는 회사가 있으면은 그 회사를 위한 어떤 뭐 입법이라든가 뭐 지역 활동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에 대해 만약에 안철수 위원장이 뭐 당선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언론이라든가 관심과 견제를 하겠지만, 법적으로는 사실은 지분 있는 회사가 지역구에 있다고 해서 이해충돌 뭐 내지는 출마 금지, 이거는 좀 너무 나간 얘기고요. 뭐 간접적으로 안철수 위원장은 그래도 굳이 얘기하자면 내가 그래도 이재명 후보보다는 그래도 연고가 있다, 내 회사가 있다, 뭐 이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의 상대는 민주당 김병관 전 의원입니다. 오늘 선대위 출범식을 가졌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덕타방 안철수, 설세 안철수를 꺾을 김병관 인사드리겠습니다. 독해지겠습니다. 독해져서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민주당의 불모지였던 성남 분당갑에서 승리해서 분당대첩이란 별명을 얻었습니다. 올해 보궐선거에서 분당대첩 시즌2를 통해서 더 이상 분당이 민주당의 불모지가 아니고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꼭 승리해서 우리 민주당과 함께 대한민국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진남 교수, 김병관 후보도 만만치 않죠. 지난번 총선 때 김은혜 후보와 아주 아슬아슬하게 그렇습니다. 0.7%포인트 차이였습니다. 0.7 차이가 예. 그러니까 굉장히 신승을 한 거죠, 김은혜 의원이. 그리고 김병관 의원 입장에서는, 전 의원 입장에서는 또 1승 1패죠. 2016년 총선에서 당선했던 거고, 또 김은혜 의원에게 일격을 당한 건데, 여러분들이 중앙정치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분당갑 지역은 상대적으로 지금 조용한 편이고요. 이른바 안풍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김병관 위원장의 전 의원의 지역구 관리도 상당히 탄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명분 없는 출마를 선택한 안철수 후보의 어떤 그 기대가 생각보다는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뭔가 경기지사 후보가 지금 김은혜, 그다음에 또 김동연 이 후보지 않습니까? 경기지사 선거하고 시너지 효과가 좀 나야 되는데 오히려 경기지사 효과를 좀 가리는 또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시너지가 좀 나지 않으면서 그 전망은 뭐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번 그 대선에서도 분당 지역에서 물론 윤석열 후보가 앞섰다고 하지만 역대 선거 결과라든지 또 김병관 위원장의 지역구 관리라든지 또 실제 생각보다 안풍이
거세지 않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결합해서 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김연아 의원 보시기에 이번 선거 보궐선거도 있고 또 단체장 선거, 지방선거가 있는데 어떤 게 더 느끼기에 우리가 이겼다 졌다 이렇게 체감이 클 것 같습니까? 어쨌든 대선이 있고 난 이후에 특히 1년 이내로 이루어지는 지방선거에서는 집권 여당이 굉장히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여태까지의 관례를 보면 이제 거의 압승에 가까워서 굉장히 절대 다수를 점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워낙 윤석열 대통령이 표차가 굉장히 좀 적었고 예. 또 지금 이후에 어떤 그 민주당의 국회 구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저는 뭐 양쪽이 다 서로 상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인의 일종의 그런 그 당선 이벤트를 좀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이 좀 줄어든 반면에 지금 이제 새롭게 야당이 된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이런 입법 독재를 막 무리하게 추진한 것 자체가 사실은 또 국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반감을 주고 있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표차가 적게 익은 것 치고는 지금 특히 우리가 열세였던 경기도 지역에서 굉장히 국민의힘이 탄력을 받고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영향을 예상하시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은근히 국민의힘 응원하는 발언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윤경호 의원께 질문을 던져볼게요. 광역으로 17개 중에 뭐 몇 대 몇 이걸로만 승리를 뭐 했다 못했다 이렇게 점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상당히 위험해 보일 수 있어서요. 예상 뭐 되는 대로 대선에서 이겼던 지역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유리할 거다. 그렇게 하면 너무 싱거워지죠.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유력해 보이는 호남 지역의 3군데 하고 뭐 어디 한 군데 정도 이런 데 정도만 승리하고 나머지 다 잃는다 그러면 완전히 고립된다는 정말 위기감을 크게 가져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연아 의원 말씀처럼 집권 초기에 한 달 만에 하는 선거인데도 그걸 져버리면 완전히 처음부터 레임덕에 빠져버린다. 그것 양쪽 다 정말 긴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